안녕하십니까. 땅짓고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택 이렇게 취득하면요 반드시 세무조사 받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요즘에 주택 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요 참고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1년 2월 달에 나온 국세청 자료인데, 지금 2017년에 3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2018년에도 조사를 하고 올해도 벌써 제가 알기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이런 그 취득과 관련한 그런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총 2,700명 정도가 조사를 받아서 4,500억이 추징이 됐어요. 거의 한 1억 이상, 그죠? 2억은 좀 안 되게끔 대부분 추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 대상이 되면요 무조건 거의 추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국세청이 왜 이 주택 관련한 세무조사를 많이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상을 보고 어떻게 중점을 두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주택을 잘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주택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는 것들은 조사 대상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경제 활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서울 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해가지고 나온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20대와 30대의 주택 구입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체 구입 자산의 28%에서 41%까지 구입이 늘어납니다. 20대 이하 30대가 굉장히 조사 대상 범위가 많아요. 한 60, 70%가 여기서 다 조사를 하고,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몰라서, 또는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거니 현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주택을 취득할 때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국세청은 어디까지 보는가에 대한 원칙을 알려드리고,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걸렸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취득과 관련해서 하는 세무조사는요 여러분, 딱 2가지입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2가지를 많은 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을 취득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냅니다. 그리고 다 취득하면은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내죠. 자, 자금 출처 조사에서 보는 거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전체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주택을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샀겠죠.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번 게 없다. 그러면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자금을 증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자녀한테 몰래 주면 되겠지. 중요한 거는 돈은 줬는데요, 신고된 소득이 없어. 국세청에서는 신고된 소득이 없는데 집을 10억짜리를 산다? 1년에 5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5년 있어요. 2억 5천 벌었겠지. 아무것도 안 써도 2억 5천 모을 수 있어요? 안 썼다 쳐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짜리 집을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세무조사를 피해가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례는요, 정확하게 이거예요. 취득한 자녀의 소득이 있는가. 자, 아버지가요, 한 번에 돈을 주면은 걸릴까봐 한 달에 얼마씩 1년 몇 년에 걸쳐서 짝에서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이 안 넘도록 자녀한테 돈을 줬습니다. 현금으로. 멀리 가서 노통장 입금으로 막 찔러줬어요. 자녀는 그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녀가 소득 신고된 금액이 없는 거예요. 통장을 봤더니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된 것만 보인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밝혀라 해서 밝히지 못한 게 있어서 현금 증여로 봐서 여기에 대한 소득세가, 증여세가 추징이 됐습니다. 자, 요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어디죠? 자,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몰래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 증빙 시스템이 있어서 소득 신고한 거 대비해 지출한 거, 카드 쓰고 부동산 사고, 차량,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돈 쓰는 거잖아요. 요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최소 5년, 10년을 이렇게 두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맞는 자금을 준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 주긴 줬어요. 이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했어. 아, 그래, 우리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회사에 이사로 취업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을 급여를 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합법적이지 않은 소득이었어. 자, 이 케이스를 볼까요? 법인 대표 A가 자녀를 근무를 하게 했는데 실제로 회사에 나오진 않은 거예요. 대학생이거나 군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죠? 회사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급여는 많이 줬어. 월 1,000만 원.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이런 아버님 두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만 이게 합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불법적인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거에 대해서 증여세도 나오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도 추징이 되고 또 급여를 가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녀는 또 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까지 한 번 더 맞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법으로 주는 행위는 합법적인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주느니만 못해요. 오히려 세금이 더 크게 많이 추징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죠? 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면 돼요. 요즘에 강남에 계신 부모님들은 5천만 원 주지 않고 세금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증여세가 없으니까 5,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50만 원 증여세 신고를 해놔요. 왜? 내가 증여해 준 거에 그 이력이 남으니까 10년 있다 또 해주면 되니까, 그죠? 10년에 5천만 원씩. 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1억 5천씩 해줘요. 왜? 10% 세율이니까. 더 많으신 분들은 5억 단위로 이렇게 그 10년에 걸쳐서 증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요, 40% 세금 내요. 근로소득이 여러분들이 고위급 임원이 돼서 뭐 이렇게 그 CEO들이 돼서 급여를 많이 받으면 40%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런데 증여로 20% 이하의 세율로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세금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자녀들한테 줄 때는요, 증여 신고를 해 놓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분은요,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사면 이거는 세무조사 받겠다 싶어서 좀 고액 전세를 살았어요. 요즘에 근데 강남권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동네들은 대부분 이제 전세가 막 10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요 10억 정도 전세되는 금액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도 이제는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예전에 전세금으로 아버님이 이제 결혼할 때 도와주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이제 자녀분들이 집을 살 때 있어요. 그러면 몇 년 전 것까지 전세자금 조사가 나와서 세금이 추징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전세금도 증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로 여러분들 요즘에 세무조사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요.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는데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법에서는요, 원칙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행위는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이자를 주고 돈을 내가 갚고 있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두 가지로 증명을 해요. 하나는 정당한 계약서를 쓰고, 그죠? 계약서를 쓰고 그게 뭐 공증이 됐든 뭐 내용 증명이 됐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맞는 현금 흐름을 제대로 이자랑 원금을 갚아 나갔다라고 하면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요,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돈을 갚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인정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도 한 4.6%까지는 그
이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빌린 금액이 적으면은 이자가 많지가 않으면 1,000만 원 정도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과세하지도 않아요. 국세청에 이제 그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빠져나가시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얼마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 자녀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자를 받는 거가 4.6%로 받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부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원천징수 세율이 낮습니다. 은행 같은 데는 여러분들 원천징수하면 이자 받으면 원천징수 15.4% 하고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은행이나 이렇게 대부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냐면 25%에다가 지방세까지 합해서 27.5%를 내야 됩니다. 자, 요게 바로 뉴스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전 감사원장님이 그 자녀한테 이자를 받은 거를 27.5% 원천징수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근데 실무적으로 세무조사 때 많이 건들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뉴스화가 돼서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용 계약서 쓰는 거 당연하죠. 그게 공증이 됐든 이메일이 됐든 내용 증명이 됐든 저는 이메일로 하라 그래요. 내용 증명이나 공증 비싸니까 형식적으로 갖춰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돈을 갚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갚을 때 이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 내부 처리 지침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예전에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세무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1년 매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 계약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인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은 매년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 차라리 그러느니 증여를 하는 게 깔끔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주택 자금 구입하면서 세무조사 받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택을 계약 전 단계에서 좀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 좀 잘 준비를 하시고 특히 자녀분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전체 자금에 대해서 합법적인 소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국세청은 세법의 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집을 사는 거는 하등의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난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세무조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자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